9월 첫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8월 말을 기점으로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3일, 오는 31일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고 일반 의료 체계에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년 7개월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신고와 집계는 중단하고 표본 감시 체계로 운영됩니다. 대신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바이러스 변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 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 취약시설의 무료 PCR 검사를 위해 561곳의 선별진료소 운영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증 환자의 입원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한 의사들의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사 6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6.5%는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 부재, 61.8%는 안전성 미검증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면책과 관련해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에 의한 의료사고 등은 면책해야 한다는 응답이 88%에 달했으며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38%도 면책 조항이 포함되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초진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것에 대해 83%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9%가 소아는 비대면 진료의 부적절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현재 시행 중인 시범 사업뿐 아니라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철저히 평가하고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시행을 예고한 마이데이터 사업에 의료계가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 이동시켜 여러 서비스에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개인의 병원과 의원, 약국, 웨어러블 기기 건강정보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계는 기대보다 우려가 큽니다. 의료기관의 추가 업무 부담과 중복 진단검사 감축에 대한 압박, 데이터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 특히 민간 보험사의 접근이나 정보 유출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데이터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근거 없이 처약을 처방한 한방의료기관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심평원은 최근 자동차 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처약 조제건에 대한 현지 확인 심사 결과 환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약 조제 등이 확인된 사례 3건에 대해 처방료와 탕전료를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평원에 따르면 A 한방의료기관은 경추와 요추에서 염좌와 긴장 등이 발생한 환자에게 반하, 백출, 천마탕 등의 탕약을 처방했습니다. B 한방의료기관도 경추와 어깨관절, 요추, 무릎 등의 염좌와 긴장 등이 발생한 환자에게 당귀, 수산 등 탕약을 처방했는데요. 그러나 두 곳 모두 진료기록부상 환자의 상태와 처방 내용 등이 없어 심평원은 처방료와 탕전료 모두 삭감 조치했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이 물리치료사 단독법 추진을 예고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물리치료사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히고 총선 직후인 내년 5월을 법안 발의 시점으로 잡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공개했습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 시도는 지난 2019년도에도 있었는데요. 당시 의협은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 확장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고
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지난달 25일 대구에서 연석회의를 하고 내년 총선에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이 아닌 전체 보건복지의료 관련 직역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총선기획단은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의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400만 회원의 1인 1정당 가입하기 운동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 모두가 한뜻이 돼 단식을 비롯해 집회, 1인 시위 등을 전개했다며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후보자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의사정원 확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 이종태 소장은 미국에서는 미국의사협회, 미국의과대학협회, 주연방정부, 관련 재단, 국민이 모두 협의 주체라며 거버넌스는 독립적 상설기구로 구축해야 하고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 신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장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일본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 대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보건의료의 중심축인 의료인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고스란히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도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 섣부른 결정보다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당사자인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비율을 동일하게 맞추는 정책을 내놓자 의학계 대부분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지원 대책 중 하나로 내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시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50% 배정하는 방안을 각 학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내과학회 등은 단순 비율 조정만으로 효과를 낼 수 없다. 비수도권 수련기관에 대한 지원책 없이 단순 비율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수도권 전공의를 빼서 비수도권에 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외과 학회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5대5 조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조정과 함께 비수도권의 수련 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오송 제2회관 설립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의협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오송 제2회관 부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임춘학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는 설문조사, 자문회의,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한 결과 오송 제2회관을 교육수련센터와 연구센터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이사는 또 향후에 오송회관 건립과 운영을 위한 주체와 운영 방식, 수익사업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봉천 오송회관 특위위원장은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젊은 미래 세대가 더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협 오송 제2회관은 지난 2022년 4월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부지 매입 특별회계 예산이 의결돼 같은 해 7월 부지 매입이 완료됐고 오는 2030년 7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학단체들이 필리핀 현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보건의학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지난달 13일부터 18일까지
필리핀 파라냐케시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인수를 펼쳤는데요. 이번 봉사활동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행정인력 등 총 33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봉사기간 동안 소아청소년과, 안과, 산부인과, 치과 등에서 약 1,5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특히 안과 전문의인 서정성 의협총무이사는 백내장 수술에 필요한 장비들을 직접 한국에서 공수해 사공협 안과 수술팀, 현지 병원 스태프들과 함께 백내장 환자 31명을 수술했습니다. 내과의사로서 봉사에 나선 백현욱 의협 부회장은 이번 봉사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쁘며 봉사단으로 자원한 분들과 물심양면 도운 모든 손길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백현욱 부회장님과 더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공헌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그간의 역할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원분들도 궁금해하시고 또 국민 여러분들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공헌협의회 이름 참 좋지 않습니까? 사회공헌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서 총 14개의 의학단체, 보건의학단체가 소속된 협의회입니다. 직역 간의 협력을 통해서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건강한 사회를 선도해 나가자는 취지로 2006년도에 발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위원장직과 그리고 사무국을 맡아서 각종 공헌 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분들은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 노인, 이주노동자 이런 분들이 계시는 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봉사와 후원을 매년 분기별로 진행해 왔습니다. 해외 의료봉사에 대해서는 2016년, 그러니까 사회공헌협의회가 발족된 지 10년째 된 해죠. 그때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한 해외 의료봉사를 시작하여서 3년마다 진행해 왔는데 코로나19로 당분간 중단이 되었다가 올해부터 다시 재개해서 이번에 필리핀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사회공헌협의회 활동과는 별개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봉사, 재난지원, 그리고 구호활동 등 그 외에도 폭넓은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4년도에 북한의 용천 참사, 그리고 2005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파키스탄 대지진, 2006년도에 인도네시아 대지진, 2010년에 아이티 대지진, 그리고 2013년에 필리핀 태풍, 2015년에 네팔 지진 등 피해 지역을 지원하고 해외 대형 재난 시마다 긴급 의료 지원단을 파견해서 부상자와 이재민들을 치료하고 돌봐왔습니다. 이번에도 근본 필리핀 봉사에 직접 참여하셔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현장 상황도 궁금하고요. 또 어려움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가 그 봉사를 준비하면서 의약품과 후원 물품은 당연한 건데 특히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시기 위해서 안과 수술 장비까지 포함하니까 수화물이 아주 큰 박스로 70개가 됐습니다. 따라서 출국할 때부터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봉사 단원들이 그 짐을 옮기느라고 고생이 정말 아주 심했는데요. 일종의 종합병원 하나 현지에다 차리는 느낌? 그런 정도로 저희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것도 문제였지만은 필리핀 파라나케시에서 저희가 의료 봉사를 했는데 더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매일마다 봉사 장소를 이동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그 전날 답사를 하고 다시 준비하고 다시 다음날 아침에 준비해서 또 종일 진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쉽지 않은 일이라서 좀 고생은 많긴 했는데 그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저희가 의료봉사를 할 수 있어서 보람이 매우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봉사 단원들이 20대부터 60대까지 매우 다양했어요.
이분들하고 함께 어떻게 일을 하나 싶었는데 우리가 왜 모자이크 조각 맞추는 것처럼 한 분 한 분 자기 일을 너무나 열심히 찾아서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된 것 같고요. 더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해외 의료 봉사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이건 해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감히 시혜를 베푼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절대 안 되고 어디까지나 현지 문화 그리고 관습을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필리핀의 경우는 약속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사실 조금 상상치 못한 상황들이라 저희가 좀 당황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도 이제 그렇거니 하고 일종의 스며든달까요? 근데 사실 이런 것이야말로 말하자면 현지에 맞추는 이런 태도야말로 봉사를 하면서 기본 정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이미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지만 아마도 여력이 없어서 그렇겠죠. 약을 받지 못한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만났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준비한 약품으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보상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요. 예상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모여왔고 그리고 현지 여건이 역시나 열악하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종합병원을 이렇게 가지고 이동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인상 깊고 또 시혜가 아니라 거기 당사자의 그 문화를 존중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성숙한 것 같습니다. 그 대한의사협회 등의 의사단체가 앞선 이태원이나 잼버리 등의 국내 그런 의료적인 상황과 또 해외 봉사에도 앞장서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우리 사회에는 전에보다 많이 잘 살게 되었어도 여전히 소외계층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사실 의료인이라면 이에 대한 의료 지원 관련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 지금 말씀 주신 이태원이나 잼버리 등 국가 대형 행사나 이럴 때 재난이 벌어졌을 때 아주 많은 수의 의료인들 자체가 사실 우리 사명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인력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 자원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 단체로서 우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회의 모범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의사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앞장서서 주위의 어려운 분들께 물건, 그러니까 마음과 물질적인 모든 면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런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필리핀 의료봉사를 다녀오고 나서 우리의 전문성과 능력을 활용해서 더 폭넓게 나눌 수 있는 장을 대한의사협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국여자의사회가 의협산하단체로 최근 등록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도 여쭙고 싶습니다. 산하단체가 돼서 일단은 감사하기도 하고 아주 기뻐할 만한 일이죠.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사 회원 중에 여의사가 4분의 1을 좀 넘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27% 정도 되니까요. 근데 과연 그에 맞는 지위와 역할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점은 사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의사 중에서 정말 탁월하고 우수한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의 입지가 좀 더 넓어지고 목소리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작년 9월에 미국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그러니까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죠.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한 사회에서 여성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고 제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그 사회가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예를 들면 여성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려면
뭐 임원 할당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노력은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여자 의사회 자체로서도 실제로 여성들한테 육아라든지 가사일로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계의 바깥과 안쪽 모두에서 여성 의사들의 잠재력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더욱 고민하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경험과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